ADHD는 가만히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죠. 지금 이 영상 조금 보시다가 딴 생각하시거나 바로 스크롤 내려서 댓글부터 확인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짜 ADHD 구별하는 법과 ADHD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잡생각 없이 끝까지 영상을 보시는데 성공했다면 여러분은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유상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결국 마감 직전에 부랴부랴 처리하거나 방금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이거 너무 재밌어 하고 시작했는데 금방 질려가지고 끝까지 못 간다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난 왜 이렇게 산만할까? 난 왜 이걸 끝까지 못할까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성인 ADHD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불안장애나 우울증인 줄 알고 오셨다가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ADHD가 같이 진단되는 경우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인 경우는 더 많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성인 ADHD의 결정적인 특징을 알려드리고 가짜 ADHD 구별하는 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이야기잖아 싶다면 꼭 끝까지 보시고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ADHD에서 보이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 자신한테 해당되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죠.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AD, 부주의형과 H, 과잉행동 충동형, 그리고 AD 플러스 H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죠. 혼합형으로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유형은 부주의형 ADHD입니다. AD형이라고도 하는데 AD, Attention Deficit의 약자죠. 주의력 결핍이라는 뜻입니다. 주의력 결핍 문제로 대부분의 활동에 주의 집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멍하니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몸만 여기 있지 정신은 딴 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업무 수행 속도가 느리거나 세부 사항을 자주 놓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 예를 들자면 전화나 메시지에 답변하기 같은 것들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자료나 물건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데 대화 도중에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 바로 드러나게 되죠. 특징적인 소견을 정리해 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멍해 보인다라거나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과잉행동 충동형 ADHD입니다. H형이라고도 하는데 하이퍼 액티비티의 약자죠. 과잉행동. 이 천방지축이란 단어가 딱 들어맞는 타입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행동이 많고 순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상시에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다리를 떠는 등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회의 상황같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본인이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지나치게 말이 많고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끊는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줄을 서거나 차가 막힐 때 상당한 불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가끔 예외적으로 귀여운 천방지축, 과잉행동 충동형 ADHD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 기피인물이 되기 쉽상입니다. 세 번째로 혼합형 ADHD는 AD형 더하기 H형, 부주의와 과잉행동, 충동 증상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존재하는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한 가지만 있어도 큰 문제인데 두 가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으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생각하면서 계속 미룹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절부절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또 갑자기 말이 많아지기도 하고 활동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중간중간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업무 처리가 엉망이 되곤 합니다. 평상시에 정리 정도는 안 하고 엉망으로 두었다가 또 갑자기 정리한다고 부산을 떠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마찬가지 상태라는 경우가 흔하죠. 게임이나 도박같이 쾌락이 동반되는 활동에는 주의 집중이 상당히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면 ADHD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정리하자면 주로 집중력 문제가 있다면 부주의형 ADHD, 주로 충동적인 행동이 많다면 과잉행동 충동형 ADHD,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복합형 ADHD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징을 보고 많은 분들이 나도 ADHD가 아닐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진단을 해보면 가짜 ADHD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ADHD 같아요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데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불안장애, 기억장애, 인지기능 저하장애 등이 ADHD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우울증을 왜 ADHD로 착각하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 깜빡깜빡하고 또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DHD는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ADHD와 동반된 질환이 진단이 누락된 경우거나 또는 다른 병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ADHD로 오진되는 경우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례 중에 ADHD와 동반된 질환이 누락돼서 고생을 하셨던 한 분을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20세 여성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ADHD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요. 약물 치료로 집중력 저하는 좋아졌는데 순간순간 나타나는 불안감이나 지속되는 우울감은 나아지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면담을 하고 진단을 위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주진단이 공황장애였고 우울증과 ADHD가 동반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복용해왔던 ADHD 치료를 단계별로 좀 감량을 해서 한번 끊어봤어요. 그 결과 공황 발작이나 순간순간 오는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한번 투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에 걸쳐서 우울감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집중력도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로 약 2개월 정도를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산만한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아주 소량의 ADHD 약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환자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 되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사례보다도 더 흔한 경우가 다른 질환 때문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ADHD로 오진된 경우입니다. 우울증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증상만 보고서 ADHD가 맞는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자꾸 경험을 한다면 주의 집중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안절부절 못하고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오는 게 마치 ADHD에 의한 집중력 저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ADHD 약을 감량하거나 끊은 다음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만으로도 주의 집중력이 잘 유지가 되거나 좋아지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에서 ADHD는 정확한 진단이 참 중요한 병인 것 같아요. 본인이 ADHD가 아닌지 의심된다면 이걸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 또는 직장인이 ADHD 증상으로 인해서 본인의 지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ADHD가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과정은 아주 중요하겠죠. 병원을 찾아오시기 전에 스스로 먼저 해볼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증상을 체크해 보세요. 무작정 병원을 찾기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됐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그때는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입니다.
ADHD는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신경계의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구체적인 진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면담을 통해서 현재 겪는 어려움을 잘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심리 검사를 진행합니다. ADHD 척도 검사,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과거력, 가족력, 성장 과정, 학교 및 직장 생활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반된 다른 질환으로 인한 주의집중력 저하인지 면밀하게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ADHD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및 생활 관리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ADHD 치료입니다. ADHD는 약물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뇌신경계의 각성 상태를 유지해주는 도파민 부족을 보충해주는 약물이죠. 만 3세 이상이면 대부분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부족할 때는 인지행동 치료가 보조요법으로 효과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지적 정신치료나 가족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주의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흐릿했던 사고가 명확해지고 충동적인 행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기분도 나아지게 되죠. 치료를 받았더니 대인관계가 개선이 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ADHD의 대표적인 특징과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신이 ADHD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복된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자책하게 되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왜 끝까지 해내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할까라는 생각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거 병도 아닌데 괜히 진단 붙이고 약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받는 환자가 정말 흔하고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병이 ADHD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닥터유의 마음쉼터 유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